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의 딸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성공대화론을 펴낸 데일 카네기의 인생 경영론이란 책 중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이 인생 경영론이라는 책의 원래 제목이 5분 전기, 5 Minutes Biographies라고 합니다. 이 책은 마치 단편소설이나 잠언집처럼 하루 한 인물의 이야기를 훑어볼 수 있게 각 인물의 내용을 200자 원고지 20매에서 30매 정도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제목을 보고 원하는 인물의 인생 이야기 및 교훈을 조감할 수 있어요. 역자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누군가에게 5분의 시간을 주고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요약하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책에는 위대한 인물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등장해 누가 읽더라도 공감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의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한 선한 영향력과 마음이 느껴지는 글들 위주로 읽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 헬렌 켈러. 마크 트웨이는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19세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다. 마크 트웨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 헬렌 켈러는 고작 15살이었다. 오늘날 그녀는 여전히 20세기의 가장 흥미로운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헬렌 켈러는 눈이 완전히 멀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책을 읽었다. 보통 사람보다 100배는 더 많은 책을 읽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직접 7권의 책을 쓰기도 했다. 자기 삶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었으며 직접 연기를 하기도 했다. 완전히 귀가 먹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음악을 즐긴다. 그녀는 어린 시절 9년 동안 언어 능력을 잃었다. 하지만 그 후 말하는 능력을 힘겹게 얻어 아메리카 합중국 모든 주에서 강연했고 보드빌에서 주요 연기자로 활약했다. 또한 유럽 전역을 여행하기도 했다. 헬렌 켈러는 아주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났다. 첫 1년 반 동안은 다른 아이들처럼 보고 들을 수 있었고 심지어 옹알이를 하며 말을 하려고까지 했다. 그러다 갑자기 참사가 닥쳤다. 원인 모를 병에 걸려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귀가 먹고 말을 못하고 눈이 멀었다. 그녀는 정글의 짐승처럼 변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박살냈고 양손으로 음식을 집어 입속으로 마구 밀어넣었다. 누군가 그런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지르며 바르작거렸다. 절망한 헬렌 켈러의 부모는 그녀를 퍼킨스 맹인기관에 보냈고 지도할 선생님을 주선해 주길 간청했다. 그때 마치 빛의 천사처럼 앤 설리번이 나타났다. 설리번은 당시 겨우 20살이었지만 보스턴의 퍼킨스 기관을 떠나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고 눈이 먼 아이를 가르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기꺼이 맡았다. 앤의 삶에도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10살 때 앤 설리번은 어린 남동생과 함께 매사추세츠주 툭스베리의 구빈원으로 보내졌다. 그곳은 사람들로 너무 북적여서 남매는 매장을 앞둔 시신들을 잠시 놔두는 안치실에서 자야 했다. 어린 남동생은 병약해서 그곳에 들어간 지 6개월 뒤에 죽었다. 앤도 14살이 되었을 때 거의 눈이 멀 뻔해 퍼킨스 기관에 보내져 점자 읽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눈이 멀지 않았고 오히려 시력이 전보다 더 나아졌다. 그 후 다시 눈이 보이지 않은 때는 설리번이 죽기 직전인 50년 뒤 최후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뿐이었다.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에게 일으킨 기적을 몇 마디 말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완전한 어둠과 침묵 속에서 산 아이와 소통하는데
불과 한 달이 걸린 일도 마찬가지로 짧고 명쾌하게 정리할 수 없다. 그 이야기는 헬렌 켈러 자서전에 훌륭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귀가 먹고 말을 못하고 눈이 먼 어린아이가 어느 날 처음으로 사람에게 말이란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 얼마나 행복했을지 능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켈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중대한 날이 저물 때 저보다 행복한 아이는 없었을 겁니다. 낮에 느낀 즐거움을 되새기면서 저는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내일이 오길 고대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20살이 되자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할 정도의 고등교육을 마쳤다. 대학에는 설리번과 함께 다녔다. 당시 헬렌 켈러는 다른 학생처럼 읽고 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까지도 회복한 상태였다. 그녀가 말하는 법을 배웠던 첫 문장은 저는 이제 벙어리가 아닙니다 였다. 몇 번이고 그 말을 되풀이하면서 그녀는 자기에게 찾아온 기적의 황홀감과 행복감을 드러냈다. 저는 이제 벙어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그녀는 약간 외국 억양이 있는 사람처럼 말한다. 브라유 점자로 된 타자기로 책을 쓰고 잡지 기고문을 작성한다. 수정이 필요하면 머리핀으로 여백에 작은 구멍을 낸다. 헬렌 켈러는 뉴욕 시내에 있는 포리스트 힐스에 사는데 나는 그곳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산다. 내가 보스턴 불독을 데리고 산책할 때면 때때로 목양견을 동행하고 정원에서 거니는 그녀를 보곤 한다. 나는 그녀가 종종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는데 보통 사람들처럼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대신 손가락을 움직여 수화로 혼잣말을 했다. 많은 사람이 그녀가 맹인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어떤 제6의 감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녀의 촉각과 미각 그리고 후각이 보통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 과학적 검사를 통해 입증되었다. 방향 감각도 보통 사람과 비슷하다고 켈러의 비서가 말했다. 켈러는 종종 집으로 오는 중에 길을 잃었고 실내의 가구가 옮겨지면 완전히 당황했다. 하지만 그녀의 촉각은 무척 예리해 손가락을 살짝 친구들의 입술에 대는 것만으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피아노나 바이올린의 나무 부분에 손을 얹는 것만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었다. 심지어 선반에서 느껴지는 진동으로 라디오를 듣기까지 했다. 그녀는 가수의 목에 살짝 손가락을 대는 것으로 노래를 즐기기도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직접 노래를 부르지는 못한다. 당신이 헬렌 켈러와 오늘 악수를 하고 5년 뒤에 다시 악수를 하게 된다면 그녀는 악수만으로도 당신을 기억할 것이다. 당신이 화가 나 있든 행복하든 낙담하든 유쾌하든 어떤 심리 상태에 있더라도 말이다. 헬렌 켈러는 배에 노를 젓고 수영을 하고 말에 타 숲속을 질주하는 일을 즐긴다. 또 특별히 전용으로 만든 장비로 체스를 둔다. 심지어 손으로 더듬어 그림과 숫자를 알 수 있게 만든 카드팩으로 혼자서 하는 솔리테르 카드 게임까지 즐긴다. 비가 오는 날이면 종종 뜨개질이나 코바늘 뜨개질로 시간을 보낸다. 우리 대다수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헬렌 켈러는 눈이 머는 것은 귀를 먹은 것만큼 고통스럽지 않다고 한다.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완전한 어둠과 침묵 속에서 그녀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사람의 친근한 목소리다. 인생 경영 포인트. 셰익스피어의 리오 왕에서 글로스터 백작은 에드가와 에드먼드라는 두 아들을 두었다. 사생아 에드먼드는 형 에드가를 아버지에게 무고해 집안에서 쫓겨나게 한다. 글로스터 백작은 에드먼드에게 배신당하고 정적에게 두 누나를 뽑힌 후에야 비로소 누가 자신을 도와줄 진짜 아들인지 깨닫는다. 역설적이게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태의 진실을 알아보게 된 것이다.
광야에서 백작을 만난 리어 왕은 이렇게 말한다. 오호, 너도 나와 같은 신세냐? 눈에는 눈알이 없고 지갑에는 돈이 없는 신세. 네 눈은 겉껍데기만 있고 네 지갑은 앞뒤가 쫙 달라붙었단 말이지. 그렇지만 너는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빛의 반대편인 어둠에 들어갔을 때 사태의 진상을 더 잘 보게 된다는 역설이다. 헬렌 켈러는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말을 할 수 없는 삼중의 고통을 겪었으나 좌절하지 않고 선량한 교사 앤 설리번을 만나 어려움을 모두 극복했다. 위기를 극복하기 전에는 아무런 기대도 없는 삶을 살았으나 말을 하게 되고부터는 내일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고 한다. 또 어둠과 침묵 중에서 침묵이 더 두렵다고 말하며 친구들의 다정한 음성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 당신은 헬렌 켈러와 같이 내일을 기대하며 잠드는가?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 가족과 친구들의 다정한 음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은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평생 근심 걱정 없는 때는 한 달도 되지 않는다. 마크 트웨인. 할리우드는 이 나라가 배출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의 생애를 다룬 영화를 제작하는데 40만 파운드를 썼다. 그는 당대 가장 유명한 문인이었으며 역사상 가장 널리 읽힌 책을 써낸 유머 작가였다. 그는 12살이 될 때까지 통나무집을 개조한 학교에 다녔다. 그가 받은 정규 교육이라곤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후일 옥스퍼드 대학과 예일 대학은 그에게 명예학위를 주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박식한 사람들은 그와 가까이 지내려고 애썼다. 그는 책을 집필해 수백만 파운드를 벌었다. 실제로 역사상 그 어떤 작가보다 그의 펜에서 나온 작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34년 전에 죽긴 했지만 책에서 나오는 인쇄, 영화와 라디오에 판매한 저작권은 여전히 그의 가족에게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준다. 이 작가의 진짜 이름은 세뮤얼 랭혼 클레멘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필명 마크 트웨인으로 알고 있다. 마크 트웨인의 삶은 평생 모험 그 자체였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다채로운 시기에 살았다. 110년 전 미시시피강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미주리주의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그는 태어났다. 미국의 첫 철도가 설치된 지 7년이 지난 후였다. 당시 에이브러험 링컨은 아직 맨발로 들판을 뛰어다니는 농장 일꾼이었고 나무쟁기를 단 황소를 몰며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다. 마크 트웨이는 75년을 살다가 1910년에 세상을 떠났다. 23권의 책을 썼다. 몇몇은 이미 잊혔지만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톰 소여의 모험은 불멸의 작품이 되어 앞으로도 여러 세기 동안 꾸준히 읽힐 것이다. 세상 소년들이 모험가 정신을 잃지 않는 한 사랑받을 것이다. 두 권의 책은 그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 작품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소설은 목적을 갖고 쓴 게 아니라 그의 머리로부터 마치 본물이 터져 나오듯 흘러나온 것이다. 마크 트웨이는 미주리주 플로리다에서 2개의 방이 딸린 작은 오두막집에서 태어났다. 아마 오늘날의 현대식 농부라면 마크 트웨인이 어렸을 때 살았던 오두막을 소나 닭을 키우는 우리로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두운 방 2칸에서 8명이 살았다. 가족은 7명이었고 노예로 부리는 소녀가 1명 있었다. 마크 트웨인은 어린 시절 몸이 너무 허약했기에 가족들은 그가 첫 해 겨울을 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결국에는 무럭무럭 자랐고 점점 커다란 골칫거리가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마크 트웨인이 나머지 아이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늘 엉뚱한 장난을 쳤다.
학교 생활에 신물이 나서 때때로 집에서 도망쳤는데 그럴 때면 늘 올드맨 강을 향해 달렸다. 장대한 미시시피 강과 그곳의 신비로운 섬, 강 위를 천천히 움직이는 뗏목, 바다로 흘러드는 장엄한 물결에 그는 매료되곤 했다. 몇 시간이고 강가에 앉아서 이런저런 백일몽을 꾸는 게 취미였다. 마크 트웨이는 무려 9번이나 익사할 뻔하기도 했다. 인디언과 해적 연기를 하며 여러 동굴을 탐험하고 거북이 알을 먹고 뗏목을 타고 떠다녔다. 이렇게 쌓은 귀중한 경험이 훗날 자신의 두 장편 소설에서 여러 장면과 등장인물로 구현되었다. 마크 트웨인의 유머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그는 아버지가 웃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한다. 남자에게선 드물고 여자에게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이 어머니에겐 있었다. 그건 자기 이야기가 하나도 우습지 않다고 짐짓 꾸미면서 남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능력이었다. 마크 트웨이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 능력 덕분에 일찍이 본 적 없는 아주 유머러스한 대중연설가가 되었고 큰 돈을 벌었다. 그의 어머니는 문자 그대로 파리도 죽이지도 않을 정도로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심지어 쥐를 죽인 고양이를 혼낸 적도 있었다. 또 한 번은 새끼 고양이들을 도저히 기를 수 없어 물에 빠뜨려 죽이기로 결정한 때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새끼 고양이들이 덜 고통스러웠으면 하는 마음에 물을 따뜻하게 데우기도 했다. 마크 트웨이는 늘 학교를 경멸했다. 학교는 자유를 빼앗는 존재에 불과했다. 그는 숲을 돌아다니고 신비로운 미시시피 강둑을 탐험하고 싶었다. 하지만 학교는 그를 통나무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건물 안에 가두어 두려 했다. 12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지긋지긋한 학교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자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반항심에 아버지의 말을 어겼던 일들을 크게 후회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책과 반성으로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일 뿐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더 이상 그걸 문제 삼지 않을 거야. 이제 엄마는 네가 약속을 하나 해주었으면 하는데. 그러자 소녀는 훌쩍이며 이렇게 말했다. 뭐든 약속할게요. 학교로 돌려보내지만 않는다면 뭐든지. 며칠 뒤 마크 트웨인의 가족은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비도 벌 수 있는 인쇄소로 그를 보내 도제 생활을 하게 했다. 도제 생활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는 숙식비와 의류비로 충당되었다. 2년 뒤 인쇄업자가 된 마크 트웨인은 어느 날 오후 미주리주 해니벌 길을 걷다가 바람에 날리는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책에서 찢겨 나온 페이지인 듯 했다. 그것은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후 마크 트웨인의 삶에 그 어떤 사건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종이는 잔다르크 전기에서 찢긴 페이지였고 거기에는 잔다르크가 루앙 요새의 포로로 붙잡힌 내용이 담겨 있었다. 14살 소녀는 잔다르크를 전혀 몰랐지만 그 글 속의 부당함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 후 그녀를 다룬 글을 모조리 찾아 읽었다. 잔다르크의 생애에 대한 흥미는 반평생을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었고 46년 후 마크 트웨이는 잔다르크의 추억이라는 책을 펴냈다. 세간의 비평가들은 이 책이 마크 트웨인을 대표할 만한 작품은 아니라고 했지만 본인만은 자신의 걸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평소 필명을 달고 출간하면 사람들이 유머러스한 책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걸 잘 알았기에 책에 저자의 이름을 쓰지 않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까지 했다. 4권으로 된 마크 트웨인의 전기를 쓴 엘버트 비글로 페이는 마크 트웨인이 잔다르크 책의 한 페이지를 주우면서 역사에 커다란 흥미가 생겼고 끝내 엄청난 열정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그것은 마크 트웨인이 탐구한 지적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고 숨을 쉬는 마지막 날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날리던 한 페이지가 그의 손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그의 대단한 경력이 시작된 건 확실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사업 수완이 전혀 없었다. 말도 안 되는 투자 계획에 멍청해 보일 정도로 홀랑 빠져들곤 했다. 이를테면 어떤 책을 읽고 아마존강 상류에 푹푹 찌는 정글에서 카카오나무 열매를 모아 팔면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그는 카카오나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남아메리카 여행에 필요한 경비도 없었다. 또한 서로 아마존강 상류에 도착하더라도 그곳 원주민과 말이 통하지 않아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을 테고 최악의 상황에는 열대병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정말 황당무계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는 어느 날 길에서 바람에 날리는 10파운드를 주었고 그 돈을 노자 삼아 아마존강으로 떠났다. 그리고 신시내티까지 간 뒤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여행을 포기했다. 훗날 여러 작품과 강연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사업에 돈을 투자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맛보았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다. 그는 증기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특허받은 증기 발생기에 투자했다. 또한 첫 배당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망해버린 시계 회사에 투자하기도 했다.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는 증기 도르래에도 투자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책을 직접 인쇄해 돈을 벌겠다며 출판사를 차렸다가 32,000파운드의 손해를 보기도 했다. 활자를 조판할 기계를 40,000파운드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사들였지만 기계가 조판한 활자는 마크 트웨인 딱 5글자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크 트웨인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젊은 발명가를 만났다. 벨은 마크 트웨인에게 전화기라고 하는 최신 발명품에 투자하라며 설득했다. 벨이라고 하는 남자는 자신의 발명품을 이렇게 설명했다. 당신은 집 안에 앉아서도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과 유선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기가 어리석기는 하지만 백치는 아니라고 대꾸했다. 유선으로 다른 동네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발상인가. 마크 트웨인이 당시 100파운드를 투자해 벨의 주식을 샀더라면 오늘날 수백만 파운드의 엄청난 재산을 가진 백만장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화기에 100파운드를 투자하는 대신 사흘 뒤 파산해버린 친구에게 그 돈을 빌려주었다. 1893년 마크 트웨인이 58세였을 때는 빚에 허덕였다. 미국 경제는 불경기로 휘청거리고 있었고 마크 트웨인도 건강이 나빠져 고통을 겪고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파산 신청으로 채무를 회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의 빚을 마지막 한 푼까지 갚겠다고 결심했고 글을 쓰고 전 세계로 강연을 다녀 번 돈으로 채무를 상환할 계획을 세웠다. 나빠진 건강과 강연에 대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강연 투어를 했다. 강연 투어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몰려드는 군중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연장을 마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리고 마침내 채무를 청산했을 때 마크 트웨인은 이런 글을 남겼다. 나는 다시 깊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 부담감은 전혀 없다. 다시 일은 즐거움이 되었다. 일을 해도 더 이상 노동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마크 트웨인은 사업보다 연애에서 훨씬 더 운이 좋았다. 결혼할 여자를 보기도 전에 그녀의 자그마한 초상화를 보고서 사랑에 빠졌는데 훗날 그녀는 마크 트웨인의 편집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녀를 알게 된 것은 팔레스타인으로 배를 타고 성지 여행하던 도중이었다. 그는 이 성지 여행을 나중에 철부지 여행기라는 작품으로 펴냈다. 그 운명적인 날에 배를 타고 가던 마크 트웨인은
친구 찰스 랭던의 선실에 들렀다. 그곳에는 친구의 누이인 아름다운 올리비아 랭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순식간에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결혼 상대라고 확신했다. 항해가 계속되는 동안 몇 번이고 랭던의 선실로 가서 초상화를 지그시 바라보았고 그때마다 운명적인 끌림을 느꼈다. 몇 달 뒤 마크 트웨이는 뉴욕의 한 만찬장에서 올리비아 랭던을 직접 만났다. 말년에 남긴 글에서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그녀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후 마크 트웨이는 곧 뉴욕주 엘미라에 있는 그녀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던 그는 랭던의 마부에게 마차가 움직일 때 좌석이 저절로 뒤집어지게 조작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야 땅에 내동댕이 쳐져 랭던의 집에 계속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미리 꾸며놓고 그는 가방을 챙겨 작별의 인사로 손을 흔들며 마차에 올랐다. 곧바로 마부가 채찍을 휘둘렀고 말이 앞으로 달려나가자 계획대로 좌석은 뒤집어졌고 순식간에 마크 트웨이는 땅바닥에 내던져졌다. 그는 죽기 일보 직전으로 보였다. 당연히 랭던의 집에서는 엄청난 비상이 걸렸다. 랭던 가족은 그를 일으켜 세워 집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이후 보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렇지만 딱히 문제될 것은 없었다. 그런 식으로 마차 좌석으로 장난치는 일은 미주리주 해니벌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이미 숙달해 놓은 방식이었다. 사랑에 눈이 먼 그에게 침대에 드러누워 아름다운 연인에게 간호받고 보살핌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었다. 그녀는 마크 트웨인을 자기라고 불렀고 그도 그녀를 사랑하는 리비라고 불렀다. 34년 뒤 그녀가 숨을 거둘 때까지 부부는 늘 서로를 그렇게 불렀다. 그녀는 남편에게 받은 연애 편지를 상자에 보관해 자물쇠를 달아두었다. 그리고 매년 휴가를 떠날 때마다 연애 편지 상자를 은행에 보관함에 맡기곤 했다. 아내는 마크 트웨인의 원고를 모두 교정하고 편집했다. 밤이면 그는 그날 쓴 글을 아내의 침대머리 작은 탁자에 올려놓았고 그녀는 잠들기 전에 원고를 읽었다. 원고에서 욕설을 모두 삭제하고 내용이 너무 상스럽지 않은지를 살피곤 했다. 마크 트웨인은 아내가 원고를 어떻게 수정하든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그는 원고를 잃어버리거나 잘못 놔두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해 하녀에게 절대 책상 청소를 하지 못하게 했다. 하얀 분필로 바닥에 선을 긋고 하녀가 넘지 못하게 해 원고를 지켰다. 이른이 되었을 때 마크 트웨이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될 나이라는 생각이 들어 14벌의 흰 양복과 100개의 흰 넥타이를 주문했고 그 후 평생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얗게 입고 돌아다녔다. 심지어 야회복도 흰색으로 맞추었다. 마크 트웨인이 태어나던 1835년 밤하늘에는 헨리 혜성이 있었다. 헨리 혜성은 76년마다 지구 주변으로 돌아왔고 마크 트웨인은 다시 혜성을 볼 때까지 살고 싶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별이 다시 지구 주변으로 돌아올 때까지 살았다. 헨리 혜성은 1910년 그가 숨을 거둔 날 다시 밤하늘에 나타나 반짝거렸다. 마크 트웨인은 마지막 부탁으로 둘째 딸 랭혼에게 평소 그가 무척 좋아했던 옛 스코틀랜드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다. 다음은 마크 트웨인이 여러 해 전에 먼저 요절한 첫째 딸 수지의 묘비에 새긴 넋 줄의 시다. 과연 다정한 마크 트웨인을 사랑했던 군민들이 자신의 묘비에 다 새기고 싶어 했을 만한 아름다운 시다. 따뜻한 여름 햇빛, 여기서 다정하게 빛난다. 따뜻한 남쪽 바람, 여기서 온화하게 불어온다. 내 위로 푸르른 잔디가
푹신하게 펼쳐져 있구나. 편히 쉬렴, 내 사랑. 편히, 아주 편히. 인생 경영 포인트. 마크 트웨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유머 작가로 명성이 높았다. 또 미국인의 모험 정신을 아름답게 묘사한 두 편의 장편 소설, 톰 소여의 모험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으로도 유명하다. 마크 트웨이는 이문에 박지 않아 여러 번 투자에 실패했고 말년에는 채무에 허덕였다. 트웨인이 이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유머 감각 덕분이었다. 유머는 미국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절충시켜주는 뛰어난 윤활유다. 유머는 기본적으로 여유와 아량을 갖고 있어야 생기는 능력으로 마크 트웨인의 성정을 엿볼 수 있다. 인생에서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순간은 정말로 얼마 되지 않는다. 8세기 스페인의 막강한 아랍 국가를 세운 칼리프 압달 라마는 평생을 통틀어서 근심 걱정 없이 자유로웠던 때는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생이 당신에게 신 레몬을 내어준다면 당신은 그 레몬을 가지고 달콤한 레몬수를 만들면 된다. 이것이 트웨인 유머의 정수였다. 시련은 마음의 시금석이다. 퀴리 부인. 퀴리 부인은 앞으로도 천년은 더 기억될 극소수의 위대한 여성 과학자 중 한 명이다. 그녀의 원래 모습은 수줍고 소심하지만 위대한 과학자들조차 발견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화학 원소를 분리해냈다. 그녀는 과학에 알려진 다른 어떤 원소와 비교해도 무척 새로운 것, 즉 끊임없이 에너지를 내뿜는 원소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을 라듐이라고 명명했다. 라듐은 우리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암과의 전쟁에 가장 크게 이바지했다. 라듐으로 인해 수천 명의 암 환자가 완전히 치유되거나 끔찍한 고통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었다. 완치되지 않더라도 환자들의 수명이 여러 해 느는 경우가 많았다. 장차 퀴리 부인이 될 여성은 파리 대학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했다. 그때 그녀는 너무 가난하고 굶주려서 실신까지 할 정도였다. 52년 뒤 자신의 삶을 다룬 영화로 한 영화 제작사가 무려 20만 파운드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녀는 얼마나 놀랐을까? 자신이 이룬 업적으로 2번이나 노벨상을 받은 유일무이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또 얼마나 놀랐을까? 그녀는 1903년 물리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 처음 노벨상을 받았고 1911년에는 화학 분야의 걸출한 업적으로 2번째 노벨상을 받았다. 하지만 어린 시절 조국 폴란드에서 거만하고 부유한 어떤 가문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과학자가 되는 일도 라듐을 발견하는 일도 아예 없었는지 모른다. 스토리는 이러하다. 그녀는 19이었을 때 폴란드에서 한 부유한 가문에 고용되어 10살짜리 여자아이를 돌보며 공부를 도왔다. 그러던 중 이 집의 장남은 성탄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 대학에서 집으로 돌아와 새 가정교사인 마리 퀴리와 함께 춤을 추고 스케이트를 타는 일상을 보냈다. 그녀의 아름다운 태도에 매료되고 반짝거리는 재치와 시장 능력에 기뻐한 그는 이내 사랑에 빠져 그녀에게 청혼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거의 혼절할 뻔했고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었다. 뭐야? 내 아들이 돈 한 푼 없는 처녀에게 청혼했다고? 지위도 없고 남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천한 여자한테. 그녀는 이 모욕에 큰 충격을 받았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모두 접고 파리로 가서 공부하며 평생 과학자로 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1891년 이 젊은 폴란드 숙녀 마냐 스코어도프스카는 파리 대학에서 과학을 공부했다. 그녀는 지나칠 정도로 수줍고 소심해 친구를 잘 만들지 못했고
너무 학업에만 열중해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낼 수도 없었다. 그녀는 공부하지 못하는 시간은 모두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가정교사로 일하며 저축한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4년 동안 살아야 했고, 추가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해봤자 폴란드에서 수학교사로 일하는 아버지가 때때로 보내주는 소액의 루블화 뿐이었다. 그녀는 하루에 3실링으로 살아야 했다. 방세, 식비, 의류비, 난방비, 대학에서 써야 하는 용돈 등을 모두 마련하려면 극도로 절약해야 했다. 그녀가 살던 방에는 창문이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천장에 낸 채광창이었다. 가스, 전기가 없는 것은 물론이었고 최악으로 난방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겨울을 석탄 2포대만으로 나야 할 정도로 형편이 아주 나빴다. 귀중한 석탄을 아끼고자 그녀는 종종 겨울밤에도 난로를 켜지 않았고 무감각한 손가락과 덜덜 떠는 어깨를 애써 다독이며 수학 문제에 매달렸다. 침대에 눕기 전이면 체온을 보존하려고 수건, 베갯잎, 시트, 여벌의 옷을 몽땅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덜덜 떨릴 정도로 추웠다. 때로 그녀는 의자를 가져와 침대 위에 올려놓기도 했는데 그 의자가 덜덜 떨리는 몸에 어떻게든 온기를 더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녀는 요리할 식재료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 해도 귀중한 공부 시간을 빼앗긴다는 느낌 때문에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 때로는 얼마 남지 않은 빵에 버터를 발라 묽은 차를 곁들여 먹으며 몇 주를 버텨야 했다. 종종 어질어질 하다가 비틀거리며 침대에 쓰러져 의식을 잃기도 했다. 의식이 돌아오면 그녀는 스스로 물었다. 내가 왜 기절했지? 그녀는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이 완만한 아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다. 한 번은 대학에서 수업을 듣던 중 기절했고 다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며칠 동안 체리 몇 개와 무 한 단만 먹었다는 것을 의사에게 실토해야만 했다. 하지만 파리의 어떤 다락방에 살던 이 여학생을 너무 안쓰럽게 보지 않아도 된다. 이 여학생은 10년 뒤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학업에 극도로 열중했고 그야말로 지식에 대한 깊은 열망에 사로잡혀서 굶주림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다. 추위조차 그녀의 내면에서 불타오르는 불꽃을 꺼트릴 수가 없었다. 파리에 도착하고 3년 뒤 마냐 스코어도프스카는 그녀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부류의 남자와 결혼했다. 그녀처럼 과학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었고 이름은 피에르 퀴리였다. 그는 겨우 35이었지만 프랑스에서 가장 저명한 과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결혼하던 날 부부가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물건은 2대의 자전거가 전부였다. 신혼여행도 자전거를 타고 프랑스 시골 지역을 돌아보는 것에 불과했다. 여행을 하며 점심엔 빵, 치즈, 과일을 먹었고 밤엔 색이 바랜 벽지에 촛불이 은은하고도 기이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마을 여관에서 잤다. 3년 뒤 퀴리 부인은 박사 학위를 준비했다. 학위를 얻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연구를 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완성해야 했다. 그녀는 최근에 발견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 그것은 우라늄이라 불리는 금속이 광선을 발산하는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위대한 과학적 모험의 시작이자 화학의 매혹적인 수수께끼를 파고 들어가는 여정이었다. 퀴리 부인은 어떤 물질이 그런 신비로운 광선을 발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존에 알려진 모든 화학 물질과 수백 가지의 광물을 검사했다. 마침내 그녀는 그 강력한 광선이 어떤 미지의 원소 때문에 발사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퀴리 부인의 남편 피에르 퀴리도 자신이 하던 실험을 그만두고 신비로운 새 원소를 발견하려는 그녀의 연구를 도왔다. 몇 달 동안 실험한 뒤
퀴리 부인과 남편은 과학계의 폭탄이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다. 부부는 우라늄의 방사선보다 200만 배 더 강력한 방사선을 지닌 금속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이 기적적인 금속의 광선은 나무, 돌, 철, 구리를 관통할 수 있으므로 오로지 두꺼운 나판으로만 막을 수 있었다. 보고서에 쓴 것처럼 이 발견이 사실이라면 과학자들이 몇 세기 동안 믿어온 근본적인 이론이 완전히 전복시킬 것이었다. 그들은 이 기적적인 물질을 가리켜 라듐이라 명명했다. 이전에 라듐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원소는 전혀 없었다. 이것은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모든 금속과 달라서 냉철한 과학자들은 그런 금속이 존재할 수 있는지조차 의심했다. 그들은 증명을 요구했다. 순수한 라듐을 보여주면 관찰하고 검사하고 원자량을 알아내겠다는 것이었다. 퀴리 부인과 남편은 이후 4년 동안 라듐의 존재를 증명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부부는 0.1g의 라듐을 생산하고자 밤낮 없이 일했는데 양으로 따지면 겨우 작은 완두콩 한 알의 절반 크기에 불과했다. 이 라듐은 무려 광석 8톤을 끓이고 정제해야 추출되었다. 부부는 예전에 의대생들이 해부실로 쓰던 버려진 낡은 창고에서 작업했다. 바닥도 없고 지붕에 구멍이 나 있었으며 난로는 낡아서 그리 따뜻하지 않은 곳이었다. 겨울이 되면 부부는 집 밖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광석과 화학물질을 끓일 때 나오는 매운 연기는 퀴리 부인의 눈을 따갑게 찔렀고 숨막히게 했다. 4년 동안 부부는 그런 형편없는 창고에서 일했다. 마침내 피에르는 점점 의욕이 꺾이더니 상황이 좀 더 좋아질 때까지 연구를 중단하길 바랐다. 하지만 부인은 단호히 거부했다. 부부는 0.1g의 라듐을 실제로 생산할 때까지 작업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라듐을 발견해 퀴리 부인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성공한 여성이 되었다. 그런 영광과 예우를 받으며 지낸 시절에 그녀는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끔찍하게 낡은 창고에서 흙바닥을 밟으며 연구에 매진했던 4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노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추위로 몸을 덜덜 떨었고 피로로 쓰러지기도 했지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은 나날이었다. 1902년 퀴리 부인과 남편은 그들의 업적에서 나오는 큰 돈으로 부자가 될지 아니면 과학 연구의 이타적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지 결정해야 했다. 그때 이미 라듐은 암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물질이 되어 있었다. 라듐 수요는 점점 늘었고 퀴리 부인과 남편 이외에 그 누구도 라듐을 생산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 부부는 마음만 먹는다면 라듐 추출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라듐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었다. 라듐은 생산하면 곧바로 수익을 낼 것이므로 퀴리 부부가 상업적인 라듐 제조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다고 해도 부부를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막대한 사용료는 부부와 두 딸에게 평생 동안 수익을 보장하고 힘들고 단조로운 일에서 벗어나게 하며 심화 연구를 위한 멋진 연구소를 지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퀴리 부인은 자신의 발견에 대해 단 한 푼도 돈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시 깨닫게 하는 일대의 사건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돈을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라듐은 질병 치료에 활용될 겁니다. 환자를 도와야 할 상황에서 그걸로 이득을 보려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예수와 같은 이타심으로 엄청난 부와 상대적 빈곤, 그리고 편안한 삶과 봉사하는 삶 사이에서 모두 후자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렸다.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